이 국가 채무 40% 선 비율을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두고 이 당정청 입장이 좀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0% 선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40% 근거가 도대체 뭐냐?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한 그 기존 기준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60% 이야기까지도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40% 마지노선이 깨지면 국가부도 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잠깐 왜 40%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40%라는 것은 공감대였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KDI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건 왜냐? EU 같은 나라에서는 60%를 재정 준칙으로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예요. 그죠? 60%를 지켜라.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유럽 국가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른바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가 포함하면 이미 60%를 넘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충당금 이런 것들 재정 적자 나는 것들에 대한 충당금까지를 합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0%를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만 그 이후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명박 그 정부도 마지막에 그 국가 부채 증가율 0%를 목표로 했었어요. 적어도 국가 부채 비율이 채무 비율이 더 올라가진 않도록 하자. 이미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 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는 70년대에 이 국가 채무 비율이 30%대였어요. 초반.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79년에 32.6%, 독일 같은 경우에 72년에 36% 이런 수준이었다고. 이미 고령화사에 진입할 때 그 시점을 놓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낮았는데 지금 그 복지 수요 때문에 증가해서 지금 뭐 60%, 80%, 100%를 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더구나 그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 부진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 기준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니까. 그러니까 OECD에서는 60% 권고했는데 사실 그 권고도 이상적인 권고잖아요. 아시겠지만 OECD 국가들 이미 다 100% 넘는단 말이죠. 그 수준에서 우리가 또 팍 깎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은 사실 이 문제랑 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뭐냐면 그건 연금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증세 문제라든지 이것과 관련돼서 되는 문제고 지금 바로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확장적인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한단 말이죠.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그러니까 채무 비율과 재정 건전성을 그렇죠. 좀 다르게 놓고 봐야 재정 건전성 얘기는 다른 부분에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KDI하고 기재부 얘기를 하셨는데 KDI의 인사와 기재부 고위 관료가 지금 여기서 40%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연금이라든지 증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연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인가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지급을 다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 맞아요.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40%라는 게. 임의적인 뭐냐? 기준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인 마지노선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에 대한 인식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쩡한데 저쪽에서 아주 불안해. 이자를 높여. 내지는 돈을 빼. 이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좀 하강기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 미역 분쟁이 있습니다. 이 여파가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KI대도 권고하고 KDI가 이번에 2.4% 했을 때 2.4% 성장률 안에는 이미 추경 효과를 넣어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경을 안 하게 되면 2.4% 성장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오케이 성장률 우리 포기하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경 편성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0.1%를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반 동안 77조 원을 풀었는데 일자리 거의 안 늘어나서 지금 저 IMF 이후 최대의 지금 저 실업 인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의 문제도 있지만은 산업 구조조정이나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적인데 돈이 쓰이지 않고 자꾸 복지 같은데 현금성 살포하는 쪽으로 돈이 자꾸 흘러가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작년에도 보세요. 작년에도 추경을 그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그런 확장 재정을 했는데 재정을 통해서 올라간 GDP 성장률은 0.2%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럼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갖고 0.2%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에너지 바우처니 무슨 뭐 실업급여 뭐 추가 비용이니 무슨 이런 것들 기초생보 이런 거 뭐 아무리 그것이 부족한 돈을 메꾸는 거잖아요. 부족한 돈을. 아니 작년에 9.7%나 늘려가지고 예산하는데 뭐 넉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아니 예산을 세워봤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메꾸자라고. 아니 그건 따져보자는 이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 40%가 처음 등장한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네.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얘기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유지해 가겠다. 그 회의에 있었어요. 예, 라고 발표를 해요. 네. 그 이유는 이 40%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통용될 뿐이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또는 경제학적, 재정학적 근거가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바로잡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국가부채, 공공부채의 규모가 우리 정부는 GDP 대비 43.7%라고 얘기해요. 요 똑같은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일본이 222%, 미국이 107%, OECD 평균 113.3%. 이거 정부의 발표입니다. 공공부채 포함한 국가부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40%를 만들었을 때 주요 근거고요. 통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당연하죠. 다른 나라는 통일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40%라는 근거를 만들었고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그렇지. 박근혜 정부의 그 40%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재정 건전성에 마지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국간을 맘대로 열어놓느냐라고 그 당시 비판했었거든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너무 상투적이라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예. 문제는 아까 진중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노무현 정부 때 28%, 29%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경과하면서 이것이 10% 가까이 뛰어 올라가지고 38%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정 확대를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때는 금융위기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뭐 박근혜 정부 금융위기가 시절 왔어요, 얘기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늘어났냐면 32.2%에서 38.2%가 되니까 4년 동안에 6%가 늘어난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3% 늘어난 것을 박근혜 정부 때는 저렇게 4%, 6%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작정 막 써대는 것 아니냐. 국회 재정 건전성도 살펴야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 40%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를테면 마지노선 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것이 왜 꼭 그렇게 지켜져야만 하는가라고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요. 자유한국당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줘가지고 정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지 경제가 정말 크게 성공하는지 한번 연말이 뭐 저 바닥을 찍는 데니까 나는 한번 해줘보고 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그때 되면 효과라는 또 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아니 이 효과라는 게 지금 0.1%라 정부에서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거 아주 택도 없다는 겁니다. 0.1% 나오려면 9조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6.7 그러니까 사실 0.1% 이하의 효과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 KDI에서도 이미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2.4% 얘기할 때 그 성장률 효과 안에 이미 추경 효과가 들어가 있다라고. 0.1% 올라갈지도 의문시 되지만은 작년에도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이미 금융위기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이게 금융위기 닥치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모든 지표가 IMF와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태잖아요.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저 우리 있겠지. 수석님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설비 투자, 실제로 성장률, 그렇게 수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업률 고용 모든 게 성과가 그런데 나타나기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니 엊그제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률 늘어났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실업률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한계 산업 부분에서 늘어났지 우리가 기간 산업 부분에서는 사실 영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계 산업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거긴 예컨대 자영업들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자영업 과잉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비스 적자가 제조업 생산 노동 생산성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수준이란 말이죠. 거기서 노동 생산성을 놀려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희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가 생기냐면 그걸 갖다 복지를 우리가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나오는 거지. 예컨대 생산성 예산 따로 있고 복지 예산 따로 있고 이게 아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퇴출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세 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저임금,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지금 갈 곳을 잃은 것이고 OECD나 IMF도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 추경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재정 확대를 해서 기업의 생산성,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번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에서 그 왜 야당이 왜 그냥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유행가처럼 총선용, 뭐 선심성. 이게 아니라는 걸 설득할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 아니 그렇게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의원님. 아니, 이 항목 중에서 그러면 총선용 항목이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임금, 저생산성의 노동자들이 이를테면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거를 지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다른 답은 거죠. 예산 사실 더 많이 복지 써야 답은 되고 사실 간단한 할 거예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당장에. 간단한 게 최저임금 부과하고 저 탄력 근로제 재검토하면 돼요. 바로 지금부터. 그거예요. 탄력 근로제는 되지도 않고 그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그 방향부터 고치고. 일단 문제는 기왕에 상승한 최저임금 때문에 이를테면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완전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를테면 소외계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다시 최저임금을 낮추면 아니, 저절로 일자리가 좋은 생기는 겁니까? 말씀인데 그 그렇지 말씀이 않잖아요. 바로 병 주고 약 주는 거라고. 아니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금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아니 50% 가까이 저 2년 동안 올리는 그런 임금 상승이 아니 어디 있어요? 2년 전 전 세계 어디에? 오죽하면 2년 전 대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그 당시에 IMF에서도 똑같은 대통령 권고를 모든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이 급격한 상승이.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여러 차례 저희 외부자들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OECD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서 OECD에서 최저임금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하고 IMF 권고안을 정치하게 읽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기존의 지금 그 정책에서 무엇을 수정 조율할 것인가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